반야바라밀다 심경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오니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건너느니라. 사리자여, 색이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느니라. 그러므로 곳 가운데는 색이 없고 수상행식도 없으며 아니비설신의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함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늙고 죽음이 다함까지도 없고 고진열도도 없으며 지혜도 듬도 없느니라.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열반에 들어가며 삼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 없는 주문이며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주문이니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제 반야바라밀다주를 말하리라.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제가 받은 제목이 불교와 공학인데 이게 뭐 불교와 과학같이 굉장히 철학적 이런 관점보다는 제 전공이 고건축이어서 불교 건축의 과정을 쭉 토막내서 거기에 숨어있는 공학적인 지식, 지금 현재의 고도로 발달한 공학적 관점에 비하면 굉장히 원시적이긴 하지만은 나름대로 공학적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쭉 설명을 드려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통 건축은 목재가 주 건축 재료입니다. 왜 이 목재를 주 재료로 했냐 생각해 보면은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건축 재료인데 장점을 열거를 해보면은 철골보다는 강도가 낮지만은 무게에 비해서는 강도가 많이 나간다. 소위 이제 가성비가 좋다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뭐 탄성이 크다든지 충격이나 진동 같은 거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 다음에 습기를 어느 정도 빨아들이는 능력이 있어서 이게 또 나중에 단점이 되기도 하지만은 실내 습기 조절에 또 유리한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제 목조 건축이 각광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그런 재료라는 뭐 이런 관점에서 목조 건축이 발달을 해왔습니다. 단점을 말씀드리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장점에 비해서
불에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습기에도 취약하고, 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종묘 기둥 같은 데서 흰개미라든지 이런 열대성 병충해들이 잘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철골이나 이런 재료는 공장에서 뽑아내는데 재질이 균등한 함에 비해서 건축 재료로서의 목재는 뭐 균열이 있다든지 옹이가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재질이 균질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는 일정 길이 이상의 제목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왜? 자연에서 나는 거니까. 참고로 경복궁 건정전을 수리할 때 가보시면은 건물 내 모서리에 굉장히 높은 기둥이 있습니다. 소나무가 그렇게 자라는 것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직경 60cm에 높이 11m 정도 되는데 그 전나무입니다. 여러분 월정사 들어가는 길에 가보시면은 양쪽에 쭉쭉 뻗은 전나무는 소나무 공도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서 목수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어쨌든 직경이 크고 곱게 자란 나무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목재는 심재하고 변재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안쪽과 바깥쪽의 강도가 안쪽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재질이 균질하지 못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중심하고 바깥쪽으로 가면서 나중에 마를 때 이게 휘는 방향들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우수한 목수는 목재가 자라는 방향, 섬유의 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을 하고 있고 나무를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뿌리에서 위로 올라가는 나무를 거꾸로 해가지고 이렇게 쓴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중에 반드시 탈이 납니다. 그래서 자연의 성질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섬유의 결에 따라 가지고 이 강도가 달라지는 그런 사진. 그래서 목재의 성질을 충분히 파악해서 재료로서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건축 재료로서 목재의 특징은 그렇고, 제가 동양계 목조 가구라 그랬는데, 여기 지금 저희가 들어 앉아 있는 곳이 거기에 경희궁의 궁궐의 정전이었습니다. 기둥과 보, 그러니까 수직부재와 수평부재,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동양제 목조 가구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 전통 한옥을 짓는 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나무 재료 같은 것을 공장에서 가공해서 가져와서 현장에 조립해도 가능할 정도입니다. 다만, 지붕 부위에 이런 섭식 부분만 현장에서 처리가 되지. 그래서 요즘 공업화 개념으로 보면은 프리패브리케이션에 가까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조 부재는 거의 대부분이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재이면서 예를 들어서 힘을 받는 부재이면서 동시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많은 의장적 효과를 동시에 연출합니다. 그러니까 구조재이면서 동시에 의장제인 그런 두 가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양제 목조 건축,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것은 2x4라 그래서 2인치, 4인치 단면에 이건 통상 주택을 지을 때 사용하는 그런 공법인데, 지금 우리 승전전에서 보듯이 큰 기둥과 보를 이렇게 얹는 방식이 아니고 지붕에 있어서는 여기 보시듯이 소위 트라스 부재는 이론적으로 인장하고 압축만 작용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양계 목조 건축은 보 같은 데는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동양계 목조 건축은 보를 무한정 긴 스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서양의 트라스 구조는 인장과 압축만 발생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경관을 동양계 목조 건축에 비해서는 굉장히 넓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 방식에 따른 그런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양계 목조 건축에 그러면 이렇게 기둥하고 보 두 가지 방식만 있느냐, 한 가지만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통상 우리가 보는 이런 방식을
대량식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천두식이란 방식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 남부나 동남아시아 같은 데 가면은 직경이 작은 나무 혹은 직경이 굵은 대나무 같은 거를 촘촘히 박아서 이렇게 구조체를 형성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간식이라는 건 뭐냐면은 정자는 우물정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깃털집이라는 거. 왼쪽에서 보이는 그림은 고구려 고분에 보이는 바닥에서 이렇게 띄워서 통나무를 벽체에 이렇게 쌓은 고구려 고분에 나온 정간식의 모습이고, 이 정간식은 벽체를 통나무로 하기 때문에 강원도라든지 이런 지역에 나무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천두식과 대량 비교가 이 부분에 보시면은 기둥이 조밀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대량식에서는 수평 구제를 두툼한 걸 써가지고 경관을 넓게 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이 지어지는 순서대로 어떤 굉장히 초보적 공학의 수준이지만은 그런 것들이 작용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가 대략 다섯 개 방식이 있습니다. 전통 건축에서 입사는 이 사자는 모래사자입니다. 그 다음에 잡석 지정은 바닥에 작은 돌을 이렇게 해서 튼튼하게 하는 가장 보편적 방식이고, 그 다음에 장대석은 하강암을 네모지게 이렇게 자른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판축과 말뚝 지정이 있는데요. 자, 입사 지정은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듯이 모래를 넣고 물을 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래의 밀도 이렇게 쫙 깔아앉으면서 굉장히 단단해집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주택을 지을 때 이런 기초를 많이 쓰는데, 오른쪽에 보이는 이 그림은 수원 하성의 팔달문, 장안문 같은 물루에 이런 입사 기초를 해서 집안을 안정화시키는 게 모래에다가 물을 부어서 밀도가 더 높아지게 만드는 이런 방식들을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는 그림은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일반 사찰에서 대부분 사용하는, 즉 기둥이 있고 초석 밑에 이렇게 잡석으로 다지는 이런 방식입니다. 우측에 보시면은 요 밑에 부분. 그래서 이거는 보통 한 1층 정도의 높이가 높지 않는, 위에 무게가 많이 실리지 않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요 우측 상부에 보이는 요 그림은 지금 잡석을 다져놓고 초석 올리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장대석 지정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냥 주변에 있는 돌들을 가지고 다진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하강석을 엇갈리게 해서 초석 밑을 다지는 방식입니다. 이쪽 오른쪽에 보면은 잡석 대신에 하강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초석 밑에가 굉장히 튼튼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궁궐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쓰는 방식이고, 자, 여기 문루의 중앙 부분에 장대석을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식은 지금 우리 뭐 아파트나 이런 거 지으면서 집안을 제대로 만드는 방식 중에 하나가 콘크리트 말뚝을 많이 박습니다. 이 품대 높이 이렇게 돼가지고 기계로 크레인 같이 생긴 게 그런 방식으로 하는데,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소나무 말뚝, 나무 직경이 한 15 내지 25cm 정도 되는 것을 한자 정도 내외의 간격으로 촘촘히 여기 보시듯이 촘촘히 박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집안에서 수면 이하에 들어가 있는 나무 말뚝은 물속에 들어가 있는 나무는 절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큰 규모의 집을 지을 때 이 말뚝을 박아서 집안을 다지는, 말뚝을 박게 되면은 밑에서 부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중이 이렇게 실릴 때 그것을 잡아줄 수 있는 이런 방식은 어떻게 보면은 현대건축에서 매트 기초라 그래서 전체를 하나의 판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콘크리트와 뭐 철근을 가지고 기초를 만드는 뭐 그런 개념하고도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창덕궁 금천교입니다. 혹시 창덕궁에 가 보신 분들은 여기 금천교하고
요 다음에 문이 있고 장이 직선적이지 않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과거에 어떻게 했냐면은 관찰자가 들어가면서 시선이 이렇게 변하게 되면은 눈에 들어오는 시각적 효과가 극적이다. 그래서 그래서 뭐 굉장히 우수한 그런 효과를 연출하기 위해서 창덕궁 금천교와 이 문이 삐뚤빼뚤하다고 해석을 했는데 한 10년 전에 공사를 한다고 발굴을 해보니까 이런 말뚝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 소나무 말뚝의 라인하고 지금 금천교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창덕궁의 문을 들어와서 90도로 꺾어서 저쪽까지 딱 일직선으로 된 그런 그랬다는 게 이 소나무 말뚝열하고 금천교열이 맞지 않는 것에서 확인이 됐고 역시 이런 구조물 하부도 말뚝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자, 이제 설명드릴 것은 이제 소위 판축이라는 겁니다. 판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닥을 판판하게 다져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집안을 강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추중보건도인데 익산의 미륵사지의 모습입니다. 여기 제일 중앙에는 아마 목탑이 있었던 거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좌우에는 석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탑 뒤쪽에는 주불전이 있고 뒤쪽에 횡으로 넓은 이것은 강당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석탑 중앙에는 목탑이 있는 그런 구조로 추정이 되는데 동탑은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부재와 생긴 모습들을 가지고 추정해서 이것이 구청일 거라고 그렇게 해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불교 건축에서 처음에는 사실은 형상이 있는 것에 의지하지 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하장 후에 사리를 모신 탑이 공양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탑이 굉장히 중요한 불사 건축의 배치의 요건이 되다가 그 이후에는 사람들이 부처님의 인간적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한 불상, 그러니까 불전이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그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대에는 탑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조금 전에 보신 이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했다는 이것은 요즘 돌을 가공을 할 때 거의 회전 날 같은 거로 이렇게 말끔하게 싹싹 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겉으로 느끼는 느낌이 전혀 옛날 탑 같지 않다는 비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과연 구청탑이었냐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는데 목탑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인도에서는 이렇게 밥 주발을 얹어 놓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벽돌을 이렇게 쌓아서 사리가 중앙에 있고 이렇게 쌓아놓은 모습이었다가 이것이 중국에 들어올 때 중국에서는 당시 누각형, 다층의 누각을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누각식 목탑이 되고 그게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들어올 때 처음에 우리도 뭐 항용사 구층탑이라든지 이런 다층의 목탑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목탑이라는 게 만들기도 어렵고 뭐 벼락을 한번 맞거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 유지 관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이 석탑으로 바뀌는데 중국 같은 데서는 황토 같은 게 굉장히 두꺼우니까 그거를 구운 벽돌 같이 생긴 전돌탑이 유행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하강석이 많아서 석탑으로 바뀌고 일본에서는 그대로 목탑을 갑니다. 왜? 고온 다습한 기후에서 목재를 구하기가 굉장히 수월했기 때문에 일본은 목탑으로 그대로 쭉 갑니다. 이것은 그 일제강점기에 무너져 있었던 것을 토목기사가 개입을 해서 지금 보시는 모습으로 흐트러져 있던 것을 대략 맞춰서 넣은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여기 뒤에 콘크리트로 이렇게 한 그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비에 노출되다 보니까 이렇게 까맣게 이끼입니다. 지금
이끼나 착색이 되고 이끼 같은 게 처음에는 별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뿌리가 암석의 표면을 계속 파고듭니다. 그 다음에 콘크리트로 된 이런 부분 비에 계속 씻기면서 이제 표면이 약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이걸 수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해체 과정인데 이 좌측에 콘크리트를 일일이 뚫어내고 제거해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시면은 제일 하층 기단부에 벌어지지 않도록 잡아가면서 이렇게 해체를 합니다. 해체 수리를 하면서 발견됐는데 중앙에 보이는 요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적심석에 구멍을 파고 사리를 봉안을 했습니다. 3중으로 된 용기에 사리가 들어가 있고 이 판은 어떤 연유로 이 미륵사 스탑을 만들었다는 게 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미술사나 관련되는 유적에서 이 시기가 언제라는 걸 판별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 미륵사지 서탑 같은 것은 뭐 무왕과 서동과 신라공주와의 이런 로맨스 같은 것이 삼국유사나 이런 데 내려오는데 실제 이거를 해체해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금으로 만든 제일 바깥 사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안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사리가 출토가 됐고 여기 보면 비녀입니다. 현장에서 시계에 참여했던 부인들 중에서 머리 꽂고 있는 비녀 같은 것을 바로 집어넣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요 두 개의 비녀 중에 하나는 부러졌던 것을 납땜을 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요 왼쪽 상단에 있는 것이 금으로 만든 판입니다. 왼쪽 하단에 있는 거 요게 흙으로 만든 구슬이고 우측 하단에 지금 파랗게 보이는 것은 파란색의 판을 제일 밑에 깔았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금판에다가 응각을 하고 거기에 아마 이 주칠같이 주사 같은 거로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은 사택적덕의 딸이 사리를 기증을 해서 이것을 만들게 되는 연유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만들었다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때까지 설화에서 알려졌던 서동과 선화공주의 그게 아니고 사택적덕의 딸이 과거 백제 때는 성이 두자, 이름이 두자였습니다. 그래서 석탑을 해체하면서 나온 유물 중에 가장 센세이셔널한 그런 거였습니다. 자, 현재 우리가 과거의 유물이나 유적을 복원하는, 수리하는 이런 작업을 할 때 당연히 물론 전통적인 기법이나 이런 걸 써야 되겠지만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자신의 기법을 도입했습니다. 뭐냐면은 제일 좌측에 보시면은 한 켜 한 켜 벗겨 내려가면서 3D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로 실측을 하고 그것을 다 이렇게 조립하는,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법을, 영상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아까 보신 동탑이 9층인데 이것을 몇 층으로 하느냐,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옆에 9층이 있으니까 굳이 없는 부재를 가지고 이렇게 9층을 만들 필요는 없다. 복원 가능한 부분까지만 하자. 그래서 남아있는 부재들을 확인하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7층까지만 복원하고 또 1층 부분 부재들이 남아있어서 1층 부분은 복원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층과 3층 부분은 복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양에서도 이런 논리적인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추정에 의한 복원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9층을 만들어 놓고 굉장히 말썽이 많아서 여기는 남아있는 부재와 비례를 봐서 100% 가능한 부분만 복원의 범위가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이거는 해체가 다 끝나고 다시 밑에서부터 이제 쭉 올라가는 과정들입니다. 그래서 복원된 탑을 보시면은 아까 서탑에서 콘크리트로 복원했던 이 부분은 돌을 가지고 하강석을 가지고
그 형태대로만 이렇게 올리는 거로 했습니다. 이거를 전부 앞쪽에 남아있는 부분을 가지고 사방을 다 복원하게 되면은 탑이 원래 7층으로 오해하기 딱 좋은 부분이 있어서 뒤에 콘크리트 된 부분을 하강암으로 형태만 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기초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분이 이 부분인데, 자, 밀석사시 탑 끝이 약 한 2,800톤 정도인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건 기억 못 하겠는데 굉장히 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겁습니다. 그래서 지하 부분을 아까 입사 기초하고 잡석 기초는 말씀드렸는데 소위 판축을 씁니다. 한 10cm 정도 흙을 쌓고 그걸 다집니다. 그럼 한 반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것을 계속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3, 4m 정도를 땅을 파고 그것을 계속 흙을 편편하게 다지는 방식으로 기초를 강화를 시킵니다. 지반을 강화를 시키는데 간혹 흙만 사용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듯이 돌들이 많은 지역에서는 돌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켜켜이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사용했던 것이 아니고 중국이나 일본 같이 동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했던 그런 방식입니다. 자, 10cm 정도 흙을 깔고 그 다음에 다지는데 뭐로 다지느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나무로 이렇게 다지는 모습이 보입니다. 실제 발굴을 해보면은 돌과 돌 사이에 이렇게 나무로 다졌던 흔적들이 나옵니다. 복원을 할 때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이렇게 흙을 이렇게 10cm를 쌓고 그걸 5cm 정도로 밀실하게 다져서 만드는 집안이 과연 이거를 복원을 했을 때 견딜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건축 기술자들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접지압이 한 439kN 제곱미터당 그 정도로 걸리는데 실제 이 집안의 허용 지지력을 해보니까 약 848, 그러니까 2배 이상이 되죠. 그래서 흙을 이렇게 켜켜이 다진 이런 공법이 충분히 이걸 견딜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큰 탑 하부에 판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는데 탑 하부에만 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연화 익산에 있는 제석사지탑입니다. 조금 전에 보신 미륵사지탑에 비해서 이 켜가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석사지도 굉장히 큰 탑으로 추정이 되는데 지금 보시듯이 저러한 스타일로 판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발굴하는 분들은 현장에서 우스갯말로 이런 지정이 나오면은 삼겹살, 오겹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자, 그럼 탑 하부만 저렇게 했느냐?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풍납토성이 아파트 한 5층 높이 되는데 그 부분도 판축 방식으로 쌓아 올렸습니다. 중국에는 이런 기초를 우리는 판축이라는 용어로 썼는데 그 사람들은 항투 기초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판축을 사용한 방법이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굉장히 지지하는 하중이 실제 높았다는 것이 미륵사 현장에서 확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듯이 기둥이 그냥 돌 위에 이렇게 얹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생각을 해보면은 콘크리트 같은 것은 기초하고 일체가 되고 철골 같은 것은 뭐 볼트로 조이든지 이렇게 일체화가 되어 있는데 과거 집은 왼쪽에서 보시듯이 그냥 주변에 있는 돌 위에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돌하고 나무 기둥의 마찰력을 가지고 지지를 하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초석에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경우도 발견이 됐습니다. 뭐 항용사제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는데 이것은 기둥 하부에 이렇게 촉을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촉을 만들어 놓으면 좌우로 잘 기둥이 놀지를 않겠죠. 이런 유공 초석들이 뭐 가문사지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큰 규모의 일반적인 집에서는 쓰지 않고 대부분 초석에 그냥 올려놓습니다. 마찰력 많은 걸 지지를 하는 거죠. 좌측에 보시는 봉정사 만세루는 자연석으로 된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그 일본말로 하면 대꼬볶인데 이런 게 있는데 그냥 나무 기둥을 그냥 올려놓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문제는 이게 어떻게 잘 접촉이 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는 경제 사선 항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공을 들여서 지었거나 격이 높은 그런 사찰에서는 보시듯이 초석을 잘 다듬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상하가 이렇게 다른 이질적 재료를 어떻게 잘 하면은 마찰력을 증강시키느냐는 방법이 이제 거랭이 질이라는 거예요. 나무로 콤파스 같은 걸 만들어서 이 먹을 가지고 이렇게 그리면은 보시듯이 나무에 이런 선들이 이 암석의 선에 맞춰서 그려집니다. 그러면은 나무를 거기 맞춰서 따게 되면은 요 오른쪽에서 보시는 요 그림과 같이 상하가 이렇게 맞는, 그래서 접촉 면적이 넓어지는 거랭이 질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런 거랭이 질의 방법이 그럼 나무하고 돌 이런 사이에서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보시듯이 이 성벽이나 이런 성벽을 쌓을 때도 돌과 돌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가공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만 쓴 것도 아니고 여기 보시면은 멕시코의 유적인데, 요새 유적인데 여기도 보시면은 석재면을 맞춰서 서로 마찰력이 커지도록 하는, 우리는 거랭이 질이라는 그런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올라가는 나무 구조체를 보면은 여기서 보시는 기둥, 그 다음에 여기 공포란 부재가 있습니다. 공포란 부재.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위에 보시면은 지붕. 그래서 기둥과 공포와 지붕 이 세 가지 채로 이루어집니다. 기둥 부위를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은 수직 부재하고 수평 부재가 이렇게 해서 마치 라면 박스 같은 사각형의 구조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 이런 부재들입니다. 사각형의 구조체가 만들어지면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겨도 다른 부분에서 그것이 아주 크지 않을 경우 어느 정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건물이 안정적으로 견딜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목조 건축에 지금 우리 이 건물도 보시면은 지붕선도 굉장히 부드러운 곡선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크게 잘 보이지는 않지만은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가운데 있는 기둥보다는 바깥에 있는 기둥을, 제일 바깥에 있는 거를 기둥을 높입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그러니까 기둥 높이가 같을 경우에 이것이 끝부분이 처져 보이는 그런 착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소섬이라는 수법을 썼습니다. 그럼 어느 정도 하느냐? 여기 지금 오른쪽 그림은 봉정사 극락진입니다. 가운데보다는 바깥 부분이 훨씬 높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지금 왼쪽의 그림은 중국 송나라 때 만든 건축 기술서입니다. 관에서 만든. 그래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칸이라 그러는데 이것들의 숫자에 따라서 높이는 정도를 달리하는 그런 것들이 기록에 정해져 내려옵니다. 일본도 이런 기록들이 비교적 잘 돼 있는데 우리나라 경우는 굉장히 아쉽게도 이런 그 영조 기술서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단지 이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 남한 지역을 조사해 보니까 한 8개 정도의 목조 기파가 있었는데 그 파마다 그냥 구전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자, 기둥을 제일 바깥 부분을 약간 높여서 착시 현상을 방지를 하게 되는데, 한옥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붕의 곡선입니다. 굉장히 유리한 그런 곡선인데, 자, 이 끝부분에 이런 처마를 싹 듭니다. 굉장히 날렵하죠. 그것을 이제 안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식은 기둥을 세울 때 기둥 밑에하고 기둥 위에를 자세히 보시면은 기둥 밑쪽이 안쪽으로 평면적으로 안쪽으로 살짝 쏠리게 합니다. 이것은 지금 바깥에서 줄을 매달아서 이렇게 시리에서 딱 떼어보면 착하게 보입니다. 창경궁의 명정전이라든지 이런 건물 보시면은 이 안솔림이 쫙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목조 건물이 안솔림을 두면은 굉장히 시공하기가 어려운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안솔림과 관련된 그림들이 지금 이 그림들입니다. 그러니까 과장해서 보면은 기둥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 시공에서는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서 나무 망치로 톡톡톡톡 두드려서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이 상부의 하중이 걸리면은 내려 누르기 때문에 위에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벌어지려는 힘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을 생각을 해서 미리 약간 안쪽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사실은 흙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깥으로 벌어지려고 하는 것을 안으로 이렇게 미리 숙여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목조 건축에서는 못이나 이런 거 안 쓴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일부 부분은 씁니다. 썼는데 대부분 안 씁니다. 자, 기둥 위에 이런 두 수평 부재가 연결이 되면은 이것은 지금 그냥 아무런 연결 그거 없이 맞대고 있다 그래서 맞대니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보면은 요 폭보다는 이 안쪽이 더 넓게 그래서 잘 빠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음도 씁니다. 좀 더 고급의 방식이죠. 자, 이 수직 부재인 기둥과 보가 이렇게 연결될 때 나무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나무 산지라 그러는데 쇠로 된 이런 연장을 대신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가장 복잡한 맞춤이라고 알고 있는 뭐 사계 맞춤인데 이게 대목소 같은 사람들의 실기 시험을 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둥, 그 다음에 수평재가 좌우에 세 개의 부재가 맞물립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기둥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두 부재가 교차하고 기둥 머리가 이렇게 네 개로 잘려진다. 그래서 이제 사계 맞춤이라 그럽니다. 목조 건축의 조인트에 있어서 대부분 금속을 쓰지 않는데 그렇다면 결구가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근데 목재는 공기 중에서도 건조합니다. 건조에다 보통 한 10% 정도의 습기는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잘 안 말리고 쓰게 되면은 처음에는 딱 맞게 했는데도 이게 흐늘흐늘해질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꾸 건조가 되기 때문에 8만 대장경판 만들 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것을 바닷물에 몇 년을 담가 가지고 나중에 틀어지지 않도록 하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과거에는 우리도 그런 집을 짓는데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오랫동안 공기 중에 건조시켜서 뒤에 건조나 수축이 안 되도록 했는데 최근에는 이게 이제 공사로 발주가 되다 보니까 당해 연도에 공사 발주되면 거기에 맞는 나무를 잘라서 그러니까 채 잘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쓰는 일들이 이제 자꾸 벌어집니다. 최근에 고민 중에 하나는 오틸 같은 거를 하면은 이 부분이 잘 유지를 하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서리 부분입니다.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세 개의 부재가 결구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제일 밑에 부재, 그 다음 중간에 부재, 뭐 이렇게 올라가는 순서대로. 그래서 목조 건축에서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기법이 정리된 어떤 교과서 같은 게 없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상세입니다. 이것들이 거의 해당 목수들 그 계파에서 구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정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부재가 만날 때 여기는 홈을 파고 여기가 이렇게 촉끝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끼우게 되는데 이걸 장부 맞춤이라 그럽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요 기둥하고 여기 사이에 근데 여기에 이런 부재가 하나 끼게 됩니다. 요건 뭐냐면은 이 좌측에서 이렇게 구멍에 끼우기 위해서 촉을 만들면은 원래 단면의 이 폭보다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공학에서는 이걸 단면 손실이라고 하는데 요 끝부분에 이제 전단력이나 이런 게 걸릴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이렇게 작용하는 힘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부재를 하나 끼웁니다. 끼우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조 건축의 부재는 그대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이런 당초문 같은 것을 그려서 장식을 합니다. 그 구조체인 동시에 의장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구조적인 역할은 수직과 수평 부재가 만나는 부분에
장구 맞춤을 위해서 단면이 줄어드는 것들 때 밑으로 내리는 자르려 그러는 전단력을 보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제일 복잡한 부분이 이 공포입니다. 공포가 피어가 아니고 여러 가지 토막 부재를 이렇게 겹쳐서 처마 같은 것을 길게 내밀 때 그것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그림이 있는데요. 요 기둥, 노란 기둥에 올라가는 요 부분이 공포란 부재입니다. 그런데 이 가 그림에 이렇게 올라갔을 때 아무 지지 부재가 없으면은 이 부분은 처마를 길게 내밀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동양계 목적은 쪽,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는 주로 이런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 기둥에서 이렇게 쭉 부재를 하나 내밀어서 석가래를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토막 부재를 겹치면서 이렇게 밀어내는 방식으로 발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꿀 같은 데 있는 그림들에 나오는 건데, 이 기둥 위에 수평 부재를 얹을 때 기둥의 직경보다는 조금 더 폭이 넓은 수평 부재를 하나 더 받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힘을 받는 면적이 이것보다는 더 늘어나기 때문에 위의 힘이 안정되게 전달이 됩니다. 그렇다가 역시 그 부분의 벽화고분의 그림을 보면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좌우에 팔을 벌릴 것 같은 이런 형식으로 더 넓게 펼쳐지는 그런 그림들이 나옵니다. 즉 위에서 작용하는 하중을 기둥에 전달할 때 그 지점을 이렇게 넓혀서 안정되게 받게 해주는 그런 부재들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이렇게 건물 전으로, 그 다음에 건물 좌우로 부재가 십자로 이렇게 짜이면서 처마 쪽으로 점점 밀어내고, 여러 단을 놓게 되면은 내부도 이렇게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것은 서양 건축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동양 건축만의 굉장히 독특한 그런 방식입니다. 자, 요게 이제 주도라 그래서, 이 주도는 옛날에 우리 쌀 대박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올라가고 십자로 이렇게 짜입니다. 십자로 짜이는데, 여기 보면 살짝 이렇게 딴 부분이 있습니다. 어깨를 딴다 그러는데, 요거는 요 위에 이렇게 다른 부재가 올라갈 때 겹쳐지는 부분에 살짝 따줌으로 해서 이것이 부재가 날렵하게 보이는 그런 시각적 효과를 고려한 겁니다. 구조재이면서 동시에 의장적 역할을 하는 그런 부재가 되겠습니다. 동양계 건축에서 가장 복잡한 부재이고 양식을 편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재입니다.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중이 닿는 면적이 넓어지면서 이렇게 기둥으로 전달되는 역삼각형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포대가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 기둥 중심에서 한 레이가 나오고 두 레이가 나오면 그만큼 처마를 길게 지지할 수 있고, 기둥 위에서 주도 또 이부재 올라가면은 내부 공간도 이렇게 높여집니다. 처음에는 기둥 위에만 이런 공포란 부재를 놓다가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둥 중간에도 포를 많이 놓습니다. 하중을 전달받는데도 유리해지고, 또 나중에는 이런 것들이 의장적으로 화려하게 변합니다. 이 봉정사 대웅전의 기쪽의 포는 굉장히 엉성하죠. 거기에 비해서 이 조선 후기에 지은 이런 집들은 하나도 빈 거 없이 여러 개의 부재가 꽉 짜입니다. 기술은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것까지 해결하는 방식으로 발전을 하면서 동시에 의장적으로는 단순한 모습이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바뀝니다. 물론 이렇게 화려한 모습으로 바뀌는 데는 기술의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데서는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이후에 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반인들한테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는 방편 중에 하나로 이런 의장들이 굉장히 화려해지는데, 뭐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16세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중국, 일본이 다 그런 경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클래식한 데에서 바로크적으로 변하는 것하고 똑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요금 하나 더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기둥 바깥에를 이렇게 높이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안솔림을 주는데, 지붕의 평면을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면은 처마가 이렇게 길게 빠져나오기 때문에 안은이라 그래서
중간은 잘록하고 이 부분은 튀어나오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지붕의 곡선이 3차원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안에 쑥 들어간 부분을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휘어집니다. 이렇게 휘어지는 곡선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목수의 수준을 판별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처마를 얼마나 길게 잘 빼느냐, 안정되게. 이걸 가지고 목수가 잘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은 석가래 위에, 동그란 석가래 위에 네모진 게 쏙 튀어나와 있습니다. 뜰부자를 써서 연은 석가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연을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은 처마 곡선이 살짝 떨어져 보입니다. 그래서 좀 품격이 있는 건물에는 이렇게 이중의 석가래를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서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